안녕하십니까, 빅제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발한 제4차 십자군 원정대, 과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제4차 십자군의 여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이 훌륭한 함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드리아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제국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복종하지 않는 도시들을 공격하고 해적들을 쫓아내고 세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자신들의 행위를 봉건적 권위를 정당하게 세우는 일로 여겼습니다. 11월 10일 함대는 자라 앞 해상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배에서 바라보는 자라 시가지를 둘러싼 성벽은 매우 높고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바다로 면한 도시를 모르는 프랑스인들은 신이 손수하시지 않는 한 이렇게 수비가 견고한 도시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엔리코 단돌로는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탄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항구의 입구를 막고 있는 쇠사슬을 자르게 하고 함대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을 하선시키고 공성탑들을 하역시켜 조립한 후 공성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자라인들은 항복하기로 하고 십자군 진영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라의 대표단이 도착한 거의 같은 시간에 교황 인노켄티우스의 분노에 찬 파문 명령을 실은 배가 십자군 진영에 도착하였습니다. 교황의 사안은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기독교도들의 땅을 공격하거나 침범하고자 하는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엄중하고 주의 깊게 명한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파문의 족쇄를 차게 되며 교황이 십자군에게 허락한 면죄부도 취소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무척이나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파문을 하겠다는 위협은 십자군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바로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프랑스 기사들 중 자라 공격을 반대하는 그룹이 자라의 대표단을 찾아가 프랑스는 그 도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이 베네치아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당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자라의 대표단은 저항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베네치아 도제 엔리코 단돌로와 프랑스 기사들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엔리코는 프랑스인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파문과 세속적인 약속 사이에 붙잡혀 있음을 깨달았고 베네치아와 약속한 바를 수행한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부채가 베네치아와의 거래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십자군은 당장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행한 자라인들은 평화롭게 항복하려다가 압도적인 무력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격 개시 후 5일 만에 자라는 함락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전략적으로 몇몇을 처형한 것을 제외하고 도시 주민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시에서 추방당했으며 승자들은 인정사적 없이 도시를 약탈하였습니다. 자라 함락 소식을 들은 교황은 격노하여 십자군 전원을 파문에 처한다고 통고했습니다. 당황한 프랑스인들은 로마로 특사를 보내어 지금까지의 경위를 교황에게 설명하고 파문의 해제를 빌었습니다. 교황도 프랑스 기사들의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파문만은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인에 대한 파문 조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파문을 당해도 퇴행했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이교도를 정벌하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인들은 기어철 항해는 위험하니 봄이 올 때까지 자라에 머무는 편이 안전하다는 단돌로의 말을 듣고는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바다의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도 중반을 넘어가던 어느 날 자라에서 월동하던 십자군 진영에 매우 이국적인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왕자 알렉시우스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독일왕 슈바벤의 필리프의 소개장을 지참하고 독일인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아버지는 황제였으나 그 자리를 뺏은 황제의 동생이 황제의 두 눈을 도려내고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알렉시우스도 잡혀서 감옥에 있었으나 탈출하여 누나가 왕비로 있는 독일의 필리프 왕에게 갔습니다. 필리프 왕은 망명한 젊은 왕자를 따뜻하게 맞았고 처남의 소원이 실현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십자군의 수뇌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했습니다. 행선지를 콘스탄티노플로 바꾸고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공략하여 무도한 삼촌을 파멸시키고 정통적인 제위 계승자인 자기가 제위에 오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날에 대한 대가로서 왕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20만 마르크를 지불한다. 둘째, 이집트 공략을 위해 1년간 1만 명의 병력과 그에 소모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셋째, 왕자가 제위에 있는 한 500명의 기사를 성지 경호를 위해 제공한다. 넷째, 그리스 정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 아래로 통합한다. 이러한 제안을 들은 십자군 측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군 총대장 몽펠라토 후작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군에 합류하기 전 독일의 필리프 왕에게 들렀었는데 같은 시기에 알렉시우스 왕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세 사람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왕자의 제안에 맨 먼저 찬성한 것은 몽펠라토 후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기사들을 설득했습니다. 20만 마르크가 있으면 베네치아의 진빚도 갚을 수 있는 데다가 십자군 또한 풍족해질 수 있고 병력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로마 교황들이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교황에게 다시 없는 공헌을 하게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기사들은 매우 망설였습니다. 자라를 공략한 것만으로도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는 데다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며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지만 같은 기독교도의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세계에서는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크게 매혹한 것은 알렉시우스 왕자가 제시한 조건 중의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대 교황이 이루지 못했던 동서교회의 통합을 자기들이 성취한다는 생각은 신앙심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의 도제 엔리코 단돌로는 고민하지 않고 명백히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후 십자군 수뇌부가 찬성하며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여 십자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으나 대세에 지장을 끼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1203년 6월 24일 드디어 십자군은 보스포루스 해협에 도착해 콘스탄티노플의 난공불락인 성벽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